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민주주의 회복 작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고의 결제 통화를 누가 결정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경제 전쟁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제거하려는 진짜 이유는 인권도 자유도 아니고 석유 거래가 어떤 화폐로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죠. 대략 3,030억 배럴 정도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현재 유가로 환산하면 시가총액만 20조 달러가 넘어요. 한화로는 이 경원이 훌쩍 넘는 규모죠. 그런데 이 엄청난 자원을 보유한 나라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평균 체중이 11kg 줄었어요.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 리가 없잖아요. 부의 크기와 국민 삶의 질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석유 결제 통화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석유를 팔 때 어떤 화폐로 값을 받느냐가 그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의 경제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매일 소비하는 석유 1억 배럴의 대금이 특정 화폐로만 결제되면 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사실상 무제한 인쇄기를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화폐를 계속 사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석유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미국 달러가 바로 그 위치를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동네에 주유소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가 오직 특정 상품권으로만 기름을 팔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품권을 계속 사야 하죠.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게의 주인은 종이를 찍어내기만 하면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실제 가치 생산 없이도요. 이게 바로 석유 달러 시스템의 작동 원리입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협정 이후 세계 석유 거래 대부분이 달러로 인보이싱 됐어요. OPEC 국가들도 모두 이 시스템에 편입됐고요.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시스템의 순응자였어요.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아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예치했죠. 미국 은행들은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베네수엘라 엘리트들은 뉴욕과 마이애미에 부동산을 샀어요. 전형적인 산유국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균열이 시작됐어요. 그는 석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분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교육, 의료, 주택 프로그램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빈곤율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문맹률도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국민들 삶이 실제로 나아졌어요. 하지만 차베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06년부터 석유 거래를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하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죠.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 심지어 물물 교환까지 제안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석유 달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60%가 달러예요. SWIFT 메시지 기준 국제 결제에서 달러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 같은 주요 산유국이 달러 결제를 거부하면 이 비율이 흔들려요. 베네수엘라 하나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산유국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동조하면 달러 패권은 붕괴해요.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비슷한 시도를 했어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용할 금 기반 화폐 디나르를 만들어서 석유를 그 화폐로 팔겠다고 선언했죠. 6개월 뒤 리비아는 NATO의 공습을 받았고 카다피는 사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라크의 후세인도 2000년에 석유를 유로화로 팔겠다고 발표했어요. 3년 뒤 이라크 전쟁이 터졌죠. 공식적인 명분은 대량 살상무기였지만 실제로 발견된 건 없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어요.
2017년부터 자체 암호화폐 페트롤을 만들어서 석유 거래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페트롤을 석유 1배럴 가격에 고정시키고 국제 거래에 쓰겠다는 거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조잡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죠. 달러 없이도 석유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즉각 페트롤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거래를 금지했어요. 동시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죠. 제재의 핵심은 금융 고립이었어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의 달러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석유를 팔 수 있지만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국제은행들이 베네수엘라 관련 거래를 전부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금융 네트워크에서 사실상 차단당한 겁니다. 석유는 땅속에 그대로 있는데 팔아도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2013년에 하루 250만 배럼 생산하던 나라가 2020년에는 50만 배럼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석유 수입이 끊기니까 정부 재정이 붕괴했어요. 베네수엘라 외화 수입의 90% 이상이 석유 수출에서 나왔거든요. 돈이 없으니 공무원 월급을 못 주고 병원에 약이 없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들은 생필품을 구할 수 없어서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 장을 보러 가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요. 2018년 인플레이션율이 100만% 안팎으로 추정됐어요. 아침에 빵 한 개 사던 돈으로 저녁에는 휴지 한 장도 못 사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마두로 정권의 무능 탓으로 돌렸어요. 사회주의 실패 사례라고 홍보했죠. 실제로 마두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형편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부패도 심각했고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금융 제재였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잘 운영해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당하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최소한 달러 결제는 가능했어요. 베네수엘라는 그것마저 막혔으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붕괴가 온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이 맥락이에요. 그들도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빌려줬어요. 대신 석유로 갚는 조건이었죠. 위안화나 석유 현물로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러시아도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루블과 석유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위협적이에요. 달러를 우회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2019년 트럼프 정부는 야당 지도자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어요. 마두로는 불법 정권이고 과이도가 합법적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50개국 넘게 과이도를 승인했죠. 하지만 실질적 권력은 여전히 마두로가 쥐고 있었어요. 군부와 석유 시설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과이도는 상징적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과이도 측에 넘겼어요. 런던에 보관된 금괴 31톤도 마두로 정부가 찾아가지 못하게 막았죠. 군사 개입 가능성도 여러 번 거론됐어요. 트럼프는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입하지 않았어요. 리비아나 이라크와 달리 베네수엘라는 지리적으로 복잡했거든요. 중남미 전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았고 브라질과 콜롬비아도 미온적이었어요. 게릴라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직접 충돌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경제적 교살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아예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미국 정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하는 걸 전면 금지했죠. 베네수엘라는 중진류 생산국이라 미국, 멕시코만 정유 시설에 최적화된 원유를 공급했었어요. 그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해도 선박보험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보험사들이 제재 위반을 두려워해서 거래를 거부했거든요. 2020년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어요. 체포 시 1,500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었죠. 국가 원수를 범죄자 취급한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극단적인 조치예요. 하지만 명분은 확보했습니다. 범죄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논리죠.
동시에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전체를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어요. PDVSA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나 터키 같은 나라들도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80% 이상 축소됐어요. GDP가 2013년 대비 2023년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평화 시기에 이 정도 경제 붕괴를 겪은 나라는 현대사에서 찾기 어려워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국민 5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난민이 된 거예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로 흩어졌죠. 남은 사람들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해요. 마두로는 버티고 있지만 실질적 통치력은 거의 없어요. 전기는 하루 몇 시간만 들어오고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병원에는 기본 의약품조차 없어서 출산 중 산모 사망률이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요. 치안은 완전히 붕괴해서 2010년대 중후반엔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50명을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통제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석유는 여전히 땅속에 그대로 있어요. 3천억 배럴이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하고 시장 수요도 충분해요. 하지만 결제 시스템이 막혀 있어서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석유 결제 통화권의 위력입니다. 자원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베네수엘라는 전자는 갖고 있지만 후자는 잃어버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올리면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회복이 목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석유 결제 통화권 회복이 핵심에 있습니다. 물론 안보, 중국 견제, 국내 정치적 이유도 얽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달러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 전략이에요. 마두로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시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되돌리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누가 되느냐보다 무슨 조건을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과이도든 다른 야당 인사든 심지어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장군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권이 석유를 달러로만 팔겠다고 약속하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만 확인되면 제재는 단기간에 완화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2년 잠깐 제재를 완화한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했거든요. 마두로 정부와 비공식 접촉을 했고 제한적으로 석유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조건은 달러 결제였죠. 마두로도 받아들였어요. 경제가 너무 무너져서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제재가 돌아왔습니다. 마두로가 선거를 조작했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는 달러 결제 시스템 복귀를 완전히 확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나 인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세요. 왕정 독재 국가고 인권 탄압이 심각하지만 미국의 최우방국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군부 독재인데도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죠. 차이가 뭘까요? 이들은 석유를 달러로 팔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정치 체제나 인권 상황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석유 결제 통화만 달러를 유지하면 다른 건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른 산유국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군사 개입도 필요 없어요. 금융 제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국제 결제망 차단, 자산 동결, 거래 금지, 이 세 가지만 작동하면 어떤 나라도 버티지 못해요. 북한조차 중국이라는 우회로가 있었는데 베네수엘라는 그 경로마저 크게 제한됐거든요. 중국 기업들도 2차 제재 위협 때문에 거래를 축소했습니다. 이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인데 제재 때문에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죠. 달러 결제를 우회하려고 물물 교환이나 암호화폐를 시도했지만
규모가 제한적이에요. 러시아는 좀 더 버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방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거든요.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대량 구매하고 있지만 할인가로 사요. 정상 가격의 70% 수준이죠. 결국 석유를 많이 갖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석유를 어떤 화폐로 파느냐가 실제 부를 결정합니다. 달러로 팔면 그 돈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투자도 하고 물건도 사고 부채도 갚을 수 있죠. 하지만 달러 외의 통화로 팔면 쓸 곳이 제한돼요. 중국 위안화로 받으면 중국에서만 쓸 수 있고 러시아 루블로 받으면 러시아에서만 써요. 국제시장 접근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 달러 시스템을 떠나지 않습니다. 2022년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사겠다고 제안했을 때 사우디는 고려만 하는 척했어요. 실제로 바꿀 생각은 없었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란의 위협도 있고 예멘 전쟁도 있고 내부 안정도 미국 지원에 달려 있어요. 달러 결제를 포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위태로워집니다. UAE와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수익을 달러로 받아서 미국 국채와 부동산에 투자해요.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상당수가 중동 산유국 국부펀드 소유입니다. 런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달러로 거래했기 때문이에요. 위안화나 루블로는 이런 투자가 불가능해요.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거든요. 유동성도 떨어지고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봅시다. 마두로가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미국과 협상해서 제재를 푸는 겁니다. 조건은 명확해요.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PDVSA를 민영화하거나 미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조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쉐브론이나 엑손몰 같은 회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풀리는 순간 베네수엘라로 몰려갈 거예요. 석유 생산이 다시 시작되면 베네수엘라 경제는 회복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정부 재정이 확보되고 물자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석유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건인데 과거처럼 엘리트 계층이 독점하면 국민들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차베스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소득 불평등이 극심하고 빈곤이 만연한 상태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기회예요. 석유 자산이 헐값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PDVSA 시설들이 10년 넘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낡았지만 복구만 하면 생산 재개가 가능해요.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월가에서는 벌써 베네수엘라 채권을 사모으고 있어요. 지금은 액면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데 정권 교체 후 정상화되면 몇 배 수익이 나니까요. 하지만 일반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은 10년 넘게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된 거죠.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영양실조로 성장장애를 겪은 청소년들, 난민으로 떠든 청년들,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트라우마도 남았고 경제적 기반도 무너졌거든요. 중남미 전체로 보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경고입니다. 멕시코도 대규모 석유 생산국이에요. 브라질도 해저 유전이 엄청나고요. 이들이 만약 달러 이탈을 시도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미국과 너무 밀접해서 시도조차 못해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교역의 80%가 미국과 이루어지거든요. 브라질은 좀 더 독립적이지만 그래도 신중해요. 룰라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긴 하지만 석유제 통화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산유국들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모두 석유 수출국인데 달러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제는 여전히 달러예요. 이들이 위안화로 전환하려면 중국 시장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요. 석유 결제 통화권은 영원히 미국이 장악할까요? 역사를 보면 패권 화폐는 바뀌어 왔어요. 19세기에는 영국 파운드가 지배했죠. 20세기 중반 달러로 넘어갔고요.
21세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위안화가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위안화 국제 결제 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본 통제도 여전히 강하고 금융시장 개방도 제한적이에요. 유로화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유로존 위기로 신뢰가 깨졌어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문제가 터지면서 통합의 한계가 드러났죠. 지금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지만 내부 갈등이 심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빠져나갔고요. 유로화가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화폐가 석유 결제에 쓰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10만 달러였다가 내일 8만 달러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지 못하는 한 결제 통화로 쓰이기 어려워요. 결국 당분간은 달러 체제가 유지될 겁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더 강해져도 위안화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한 국제 기축 통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본 통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요. 내부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든요. 개방하면 자본 유출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 국제화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원 소유와 자원 활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땅속에 석유가 묻혀 있어도 그걸 팔아서 가치를 실현하려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해야 해요. 그 시스템의 규칙은 미국이 만들었고 달러가 중심이에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규칙을 따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후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큰 동맹이 필요한데 그걸 구축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져요.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베네수엘라 채권이나 석유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고위험, 고수익 기회인 건 맞아요. 정권 교체가 성공하고 제재가 풀리면 몇 배 수익이 날 겁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맞추기가 극도로 어려워요.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마두로가 버틸 수도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내전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접근은 석유 결제 통화권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달러 시스템에 도전하면 그 나라 자산은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달러 시스템을 충실히 따르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의 국채나 자산은 미국의 묵시적 보증을 받는 셈이에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미국이 개입해서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시장 전체로 보면 전환기예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석유 의존도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게 10년 안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석유는 여전히 핵심 자원이고 석유 결제 통화권도 유지될 거예요. 전기차가 늘어나도 플라스틱, 화학, 항공 분야에서는 석유가 필수거든요. 수요가 줄어들 뿐 사라지지는 않아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전략은 단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너무 강해서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 자체가 도전받을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이란이 대안 시스템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요. BRICS 국가들이 공동 통화를 만들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모여서 달러를 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방향은 명확해요. 달러 독점을 깨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연대하는 거죠. 성공할지는 미지수예요. 내부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제 규모 차이도 크거든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위안화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나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결국 베네수엘라 사태는 21세기 지정학의 축소판이에요. 자원, 통화,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독재와 민주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석유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경제전쟁입니다. 미국은 그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무역 적자를 메우려면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석유 결제 통화권 때문이에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 거대한 게임의 희생자예요. 그들은 정치적 선택의 대가를 10년 넘게 치르고 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가 달러 시스템에 도전한 건 용감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대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정면 충돌한 거죠. 결과는 국가 전체의 파탄이었습니다. 이념이나 주권보다 실용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마두로가 끝까지 버틸 수도 있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로든 최종 목적지는 같아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달러로 거래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제재는 풀리고 투자가 들어오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모든 일이 석유 결제 통화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어떤 화폐로 석유 값을 받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자원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의 흐름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베네수엘라는 자원은 있었지만 통제권은 없었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죠.